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뭐 이미 사진으로 띄워놨다시피 스티글리츠란 분이 쓴 유로라는 책입니다. 제가 서점 가가지고 이 책을 딱 봤는데, 야, 정말 책 두께가 안 팔리게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게 2017년, 한국에 나온 게 17년 12월인데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점 메인 그 책꽂이에 딱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책 두께에서 오는, 뭐 어마어마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법 두꺼운 책 두께에서 오는 압박감이 사실 저한테도 이 책을 고르는 게 쉽지 않게 다가오긴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만 제가 솔직히 관심이 있었고 미국에 관해서만 좀 알았지, 유로존은 미국 다음에 있는 제2의 경제 규모를 가진 그런 경제 공동체인데, 여기에 관해서 솔직히 제가 잘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 스티글리츠란 분은요, 그 반신자유주의 잔영, 그 반신자유주의 진영에 서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고, 뭐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죠. MIT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27살에 예일대에 정교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은행, 그 미국에서 설립한 세계은행의 부총재인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웃기는 게 부총재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 세계은행의 그 정책적인 비판을 했다고, 그래서 잘렸다고 합니다. 뭐 반신자유주의에 섰다, 그리고 세계은행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는 내용 연관시켜 보시면 아마 왜 잘리는지 아시겠죠. 세계은행이 그 세계 여러 군데에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나라들을 지원해 주는데, 어려운 나라들 지원해 주는 명목으로 해서 그 나라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렸는데요. 아무튼간 그 이런 성향의 분입니다. 뭐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다면 약간 뭐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분이고요. 이 유로라는 책도 어쨌든 그래서 그런 내용 중의 일환입니다.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좀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반신자유주의 쪽에선 그런 사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좀 내용을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유로화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로화가 왜 생겼는지.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들 모르겠는데, 전 사실 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럽을 통합하자라는 얘기가 그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2000년대, 한 90년대, 뭐 80년대부터 유럽 통합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떻게 통합할까 하다가 나온 생각이, 같은 통화를 사용하면은 우리 더 다 같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지금은 서로 다른 통화를 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통화를 쓰면은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면 당연히 같은 생각이나 같은 문화를 공유하게 되고, 따라서 우린 더 가까워져서 결과적으로는 유럽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유로화를요. 도입 당시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죠. 92년도인가 하여튼 유로화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다고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로화, 우리 더 가까워지는 수단이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유로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았죠. 실제로 좋았어요. 언제까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금융위기까지 좋았습니다. 금융위기까지 실제로 굉장히 좋았죠. 유로화는 실제로 유럽에 있는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들의 경제를 성장하는데 확실히 한 몫을 하긴 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물론 뭐 반드시 유로화를 썼기 때문에 성장했느냐는 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 이제 불량 국가로 낙인이 찍혀버린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리스 같은 나라들도 일단 유로화에 EU에 편입이 돼서 유로화를 사용한 뒤로 경제 성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성장을 했죠. 그리스였는데요, 이게 거의 뭐 120대에서 자그만치 한 350대까지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포르투갈도 보시면은 뭐 한 120대에서 한 뭐 270 뭐 이 정도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 GDP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고성장을 했습니다. 잘 될 때는 일이 잘 풀리자고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또 잘 풀리는데요.
이게 근데 이 스티글리츠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안 풀리기 시작하면은 더럽게 안 풀리는 게 유로화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완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돼요. 먼저 통화정책, 금리를 결정하고 양적 완화하고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에다 몽땅 맡겨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재정 적자, 재정 흑자, 세금을 거는다든가 고속도로를 닦는다든가 하는 거, 그런 재정 적자나 재정 흑자 이런 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GDP의 그 재정 적자가 3%를 넘어가면 안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손발이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도 물론 문제가 좀 될 수 있지만은 안 좋을 때 이게 아주 커다란 약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미국이 했던 것처럼 금리도 낮추고 양적 완화도 하고 재정 적자도 해서 경제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게 통화 정책은 유럽 중앙은행이 해놓으니까 금리도 떨어져야 될 때 제대로 안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재정 정책을 적자를 갖고 가야 될 타이밍에서도 유럽연합의 룰 때문에 재정 적자를 강하게 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 정도 성과까지밖에 못 편대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위기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유럽연합의 중심국이 어딥니까? 유럽연합의 중심국,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 수도죠. 유럽연합으로 치면은 중심적인 곳이 독일이죠, 독일. 네. 이제 독일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독일은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주 맹위를 떨쳤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란 나라는 언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독일이 유럽연합 전체에 약간 대장나라, 입김이 가장 센 나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 최근 2008년 이후로 이제 유로존이 개박살이 났는데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완화 정책을 펴가지고 강력한 완화 정책을 써서 이거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게 독일이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강력하게 완화를 해야 될 타이밍에, 야, 저거 인플레이션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각국 정부들을, 니네 더 이상 완화하지 마, 계속 긴축해야 돼, 이런 식으로 걔네들을 압박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지가지하죠. 자, 통화정책, 재정정책 못 쓰게 묶어놓고, 그리고 위기가 와서 완화를 해야 될 타이밍에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독일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완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들, 이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완전 유로존이 지금 개차반 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지표를 좀 살펴보고 가자면요, 유로화라는 그런 시스템이 유로존의 경제 성장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여기 자료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일단은 이건 독일입니다. 독일 GDP인데요. 독일이 사실 우리가 알기로 가장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로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독일인데, 보시면 사실 독일도 경제 성장이 2007년에서 멈췄어요. 심지어 아직도 GDP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고점을 넘지를 못했죠. 심지어 독일마저도요. 독일이 이 정도고요. 진짜 위기의 진원지였던 포르투갈이라든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완전 개박살 났죠. 그리스는 거의 반토막에 가깝습니다, GDP가. 참고로 이거 다 같이 어려웠던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이 여기 있죠? 2007년, 2008년 이후로 이제 유로존은 잃어버린 10년이에요. 자, 근데 한국은 어떻냐면, 참고로 여기 2007년입니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여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상당히 괜찮죠. 그러니까 저성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한국도 저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 야, 독일 경제 좋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살펴보면은
오히려 그 10년째 지금 옆으로 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인 스티글리츠는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해결책 제시하는데 솔직히 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내용들이요,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잘 사는 나라들이 좀 양보하고 그래야 된다. 아니면은 뭐 독일이 EU를 탈퇴해라. 독일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해결이 된다. 야, 그게 독일 탈퇴하면 유럽연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여튼 뭐 그런 식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 저자가 제시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이 유로존 위기의 가장 큰 해결 방법은 유럽연합 해체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좀 책 내용을 좀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면요. 원래 다 같이 잘 살고, 원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유로화를 쓰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도입했던 유로화가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를 더 갈라놓고 있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해결책은 솔직히 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유럽 의회 선거도 있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기사 살펴보시면요, 유럽 의회 선거라고 이렇게 기사를 간단하게 구글에 쳐보시면은 보시면 이거예요. 기성정당 몰락, 극우정당과 녹색당 등극. 뭔 얘기냐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극우하고 극좌로 이제 정치판이 갈라지는 겁니다. 극우와 극좌로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뭐 양극단으로 의견이 나눠지면은 결과적으로 뭐 해체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거 유로존이 해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좀 가지게 됐죠. 아무튼 뭐 책 소개 하나 해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봤던 스티글리츠의 유로라는 책이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한번 사서 읽어볼 만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식책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투자자라면은 이런 큰 그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방송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책 보면은 또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